가긴 어딜 가. 정박이란 항구에 정박해야지.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스페셜이죠. 강원도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일당백 찐 팬분들과 북스테이로 스페셜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정프로고요. 네, 우리 정박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이지선입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차오르는데요. 소리만 들으면 한 300분 오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나 한 20명 남짓 네. 이분들이 일당백, 각자가 일당백이란 마음으로 정말 나 혼자 한 100명분의 응원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들, 인제까지 오셨습니다. 인제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인제까지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좀 급하게 사실 좀 이번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과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네. 걱정을 좀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오시는 게 썩 좋지는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격 정책을 어느 정도 좀 사는 분들 오실 수 있게 좀 네.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걸러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한 20여 분 정도가 저희와 함께 오늘 이 방송도 함께 하시고 물론 이제 이전 코스도 좀 있었고요. 같이 이곳저곳 혹시 가봤습니까? 백담사? 백담사는 못 갔어요. 백담사 못 가셨어요? 네네. 백담사가 우리나라 특히 이제 현대사에서 굉장히 또 큰 네네. 의미를 갖는 절 아니겠습니까? 네, 전두환 씨가 네, 그래서 그 백담사도 다녀오시고 또 내일 아침에도 일정이 좀 있는데 같이 여러분들 내일까지 즐거운 시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정한 책이라기보다는 좀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 이렇게 좀 들었는데 맞죠? 네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좀 해주실까요?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유종호 선생님이 쓰신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문학에 관해서 가장 개괄적으로 가장 요령 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겠고요. 그래도 하여튼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저는 오늘 아무래도 방송에 집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 오늘 분명히 누가 주무실 거거든요, 여기. 그래 지선 씨는 그러면 자는 사람들 잡아내. 자는 사람을 잡아낼게요. 그거는 내 용서를 못하니까. 용서 못하죠. 네, 자는 사람은 하여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네. 오전 일정이 약간 좀 빡빡해갖고 좀 피곤하실 수는 있는데 그 피곤한 건 뭐 우리 다 같이 피곤한 거니까. 네, 그 누구도 여기에선 잘 수 없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 리터러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리터럴. 네, 그 이제 문학이라는 게 참 인류 역사. 저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까? 뭐 예를 들면 뭐 산업혁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보혁명이 될 수도 있고 농업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문학혁명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혁명이 있어요? 그렇죠. 문자가 개발됐잖아요. 문자가 개발된 게. 문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었으나 그게 어느 순간 문학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저는 그때 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추상적이고 뭐라도 다 받아주셔. 뭘 던져도 다 받아주시니까. 근데 지금 말씀대로 추상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상상력에 의한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자에 입각한 문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문학 혁명의 기간은 좀 길어요. 뭐 어떤 다른 혁명들, 프랑스 혁명들처럼 뭐 몇 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그렇죠. 구비문학이니까. 거의 뭐 인간 역사와 같이 개를 같이 해왔다 해도 관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자가 개발되기 전에도 어찌 보면 문학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구비문학. 구비문학? 말로 전해지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조금 힘 좀 빼라. 사람들 왔잖냐. 나도 아는 척 좀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근데 보통 보면 또 문학이라는 게 아무 쓰잘데기 없다. 이게 문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학에 대한 비판이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1차원적인 비판도 있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이제 서양 역사를 보면 그 플라톤이 뭐 가장 대표적인 문학 예술 비판론자로 볼 수 있겠죠. 플라톤이요? 네. 그랬어요? 그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인 추방론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 추방론. 시인은 추방되어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 이데아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인데 현실의 세계는 일종의 그림자 세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이 그림자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예술가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말이 있으면 말에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를 모방한 이제 그 현실의 말이 있는데 그 현실의 말을 보고 또 그림을 그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진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철학적 차원도 있고 네.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당시에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폴리스에서 청년들을 나라를 위해서 폴리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일리어드라든지 오디세이아에 보면 이제 목숨을 좀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대목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힘이 센 아킬레우스조차도 예. 저승에 가가지고 아유 내가 지금 이 저승에서 죽은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는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장 미천한 농부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개동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목숨을 구걸하는. 그렇죠. 청년들을 안 돼,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문난적이야. 너무 같나요? 네.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글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항상 아슬아슬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예술이라는 것들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교육적 효과도 안 좋고 또 철학적으로 안 좋으니까 네. 이 공동체 폴리스에서 추방되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학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네. 또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도 늘 그때 고대도 있었고 뭐 근대 현대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예전에 90년대, 1990년대였죠. 그 마강수 교수라든지 네. 소설가 장정일 씨 그 문학 소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구속 기소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내게 거짓말을 해봐. 그렇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장정일. 그렇죠. 즐거운 사람. 즐거운 사람 마강수. 그런 책을 딱 그 신문에서 뉴스를 보고 구하러 가면 다 팔리고 없어요. 이미 다 팔려버렸더라고요. 못 구하셨어요 그때? 네, 못 구했어요.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플라톤의 후예들인 거죠. 이게 교육적으로 안 좋고 우리 공동체의 그 윤리 도덕을 어긴다. 사문난적이라는 게 그런 말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왜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이거죠. 플라톤이 시인을 추방돼야 된다, 예술가를 추방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그 당시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플라톤 이전에 그 그리스의 어떤 문학들 같은 경우는 구전으로 전해왔거든요.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이제 플라톤 시대쯤 되면 이제 문자 그러니까 기원전 한 8세기쯤에 이제 그리스가 처음에 문자가 있다가 중간에 한 400년 정도 유실돼 버려요. 그래서 400년 정도를 암흑시기에 지내다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8세기에 다시 문자가 드러나거든요. 그게 이제 플라톤 시대까지 한 400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기록 문화라고 해야 될까? 기록 문자에 의해서 이제 문화적 활동이 꽃피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이 보기에는 이 예전에 그 계속 반복되는 구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시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만행의 시를 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일정한 그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상투적 표현들을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감하다 이러면 사자처럼 용감한, 아름답다 이러면 장미처럼 아름다운. 또 운율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가 제대로 너무 딱딱하게 굳은 사고밖에 못 한다는 거죠. 오히려?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문자가 본격화됐으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구비문학에 입각한 이런 시인들의 이런 방식들, 이 방식들은 이제 추방돼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맞는 문화 형식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계속 같은 음유를 따라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딱 그렇죠. 고정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판에 박힌 그 일종의 스테레오타입화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된다 이거죠. 용감한 건 무조건 앞에 사자 붙고. 사자 붙고 예, 사랑 앞에는 사랑? 사랑 앞에는 정프로 붙어야지. 정프로 같은 사랑꾼. 뭐 이렇게 이제 너무 딱 계속 고정되니까 네. 오히려 상상력을 저하시키네.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어떤 문화 양식을 창조하자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제라고 해야 될까, 절제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라는 건 아무래도 우리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라는 게 우리 읽다 보면 감정을 자극하고 시인들의 시 낭송을 들으면 사람들이 좀 멜랑꼴리해지고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신의 조화라고 해야 될까, 질서를 손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시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좀 추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긴 요즘 그 대중가요의 그 가사들이 어쩜 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내가 만든 쿠키 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또 말랑말랑해지잖아. 이게 뭔 노래? 아, 그거 몰라요? 그 뉴진스의 쿠키라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쿠키. 예. 뭐 너한테만 주지 뭐 이런 게 있어. 예. 너한테는 해로워 근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사람들의 감성을 더 자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바로 플라톤의 생각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플라톤 어떤 철학을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에 대한 추석이다, 각주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이 플라톤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칼뱅, 우리 종교 개혁의 주역 중에 한 명이 칼뱅 아닙니까? 네. 이 칼뱅 같은 경우는 아주 예술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필요 없다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칼뱅의 영향을 받은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의 크로멜 시대, 친교도 네네. 혁명으로 이제 영국이 공화국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바로 직전에 셰익스피어 연극으로 얼마나 꽃을 피웠습니까? 근데 다 죽었어. 극장을 다 문을 닫게 했어요. 아, 크로멜 무서워 그 사람. 그 사람 무서워요? 크로멜이 무섭다고. 네. 크로멜이 엄청 사람 죽였어요 많이. 맞습니다. 플라톤이 보면 오늘 정프로 추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로멜이 사람 많이 죽였다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가톨릭이랄까 기독교 문화가 성할 때 또 이런 예술이랄 이런 것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비판이 많이 일어났고. 네. 근데 이제 문학 예술 내부에서 내부자 비판이 아주 세고 가혹하게 일어나죠. 문학자 내부에서. 네. 그게 바로 이제 톨스토이죠. 톨스토이가 문학을 비판했어요. 네, 예술을 어마어마하게 비판합니다. 자기가 하면서?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위대한 문학, 톨스토이 작품의 위대한 문학은 대부분 불륜이라든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나 까레니나 대표적이고. 예. 근데 바로 그렇게 열심히 한 톨스토이 입장에서 나중에 후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 되거든요. 나중에.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 이제- 이방 같은 거 그런 게 썼잖아. 그렇습니다. 예. 후기에 네. 예, 좀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진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 예. 예, 톨스토이가 나는 못 쫓아낼 거야. 예. 좀 봤거든 나는 톨스토이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문학이 톨스토이 같이 경건한 이제 종교의 어떤 해심을 한 입장에서 보다 보면 너무 관능적인 감각에 탐닉을 하게 되고 또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현실 세계보다는 상상 세계로 도피를 촉구하게 되니까 네. 그게 되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회동포주의라고 해야 될까? 좀 고상하게 우리 인류의 인도주의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예술을 위한 예술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비 예술이 지배한다는 거. 좀 약간 좀 현실 문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러면? 현실- 사회 참여?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뭔가 내용을 메시지를 줘야 된다. 던져야 된다 그럼 이런 거죠. 톨스토이가 나중에 노년 때 저런 걸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이제 자기 놀 거 다 놀고. 그치. 나중에. 젊을 때 엄청 놀았잖아요, 이 양반. 그렇죠. 도박. 뭐 결혼 네. 그죠? 여자 관계 복잡. 네, 네. 예. 뭐 그렇죠. 참나 이런 사람들은 나도 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젊을 때 할 거 다 했어. 네. 그러고 나서 늙어갖고 그래. 편안하게 이제 뭐 돈 벌 거 다 벌고 그렇지. 편안하게 예? 그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아서 그 팟지홈 리클라이너 소파를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네, 팟지홈 의자. 거기에 앉으면 정말 좋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네. 예, 아주 젊었을 때 생각 많이 나고. 봤을 때
그때보다 하여튼 나이 들어서 앉으면 정말 그렇게 편한 의자가 없습니다. 팥지홈 의자. 팥지홈. 네. 거기 이제 데이지라는 모델명이 있는데 말이죠. 네. 색깔도 뭐 약간 파스텔 톤으로 아주 집에 놓으면 그거 의자 하나로 집값이 막 20% 30%씩 뛰니까. 아, 그래요. 혹시 여러분 집 매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그 반드시 의자를 놔야 돼. 그 의자를 집안에 놓으시 맞아요. 거실에 하나 놓으시면 네. 그냥 집값이 수직 상승합니다. 집 안 팔리면 놔. 그냥 팥지홈으로 네, 집값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의자, 리클라이너 의자, 팥지홈으로 집의 가치도 올리고 여러분 생활의 가치도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팥지홈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말고도 이제 뭐 또 이제 문학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너무 기득권에 봉사한다. 음흠. 현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 이익에 봉사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공격도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이강수의 친일 문학, 그리고 뭐 미당 서정주가 그 마쓰이 히데오 해가지고 일제에 의해서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 조선 동포 학병들을 칭송하는 그런 시 있죠.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조선의 자랑.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봐도 그 당시 어떤 정치 지배 권력에 너무 입장에 서가지고 공모한다. 이런 이제 비판도 꽤 많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압의 도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공격들도 많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이제 문학을 그래도 이제 문학에 옹호하는 이제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문학을 옹호하는 거는 결국 고전을 봐라 이거죠. 고전 교육이 얼마나 고전이 유용하냐 이거죠. 네. 고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우리가 폼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네. 그 고전을 읽으면서 결국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주 풍요로워지고 또 세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감정이 풍요로워지고 세련되어지면 우리 인간이 쉽게 어디 남의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판단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18세기에 그 소설이 많이 보급되면서 그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소설의 주인공에 감정이입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8세기에 뭐 유명했던 소설들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읽다가 보니까 고문제도라든지 그리고 노예제도라든지 그리고 가부장제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혁파되는데 네. 소설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거죠. 그 소설의 주인공 읽어보니까 나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텍스트를 읽다 보면 그냥 동감하게 되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대입시켜보고 또 그 노예들의 마음도 한번 대입시켜보고 네. 여성들의 마음도 한번 공감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일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혁명적 변화들에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소설이란 거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하나의 어떤 야만이라고 할까 좀 그런 아주 단순하고 과격하고 야만적이고 이런 폭력적 현실에 저항하게 만드는 맹아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뭐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싹을 틔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틔워준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근대사에 들어와가지고 종교가 이제 많이 힘이 약화됐지 않습니까? 종교의 대용품이 세속화된 시대에서 네. 결국 이제 문학 그 역할을 차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문자로 된 걸 볼 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뭐 노예제나 뭐 이런 거에 문제점 같은 건 이제 문자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말로 듣는 거는 굳이 따지면 이렇게 바닷가 모래에 쓰는 것과 비슷하다면 문자로 된 걸 우리가 읽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땅 한번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마치 바위에 새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았다. 좋았지. 와, 이건 진짜 좋았다. 인재 정도 오니까 할만하지. 네. 괜찮네. 바위에 새기는. 진짜 그래서 그러네. 그냥 누구한테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금방 이게 사라져 버리는데 기억에서도 금방 잊혀지고 근데 딱 이렇게 문자화된 걸 딱 내 이미지로 내 눈으로 이제 읽어서 머릿속에 한번 박히면 그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연애 편지를 많이 써본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말로 하고 이런 것보다 연애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시라노 더 벨주락이죠. 그 영화 시라노도 있습니다만 그 시라노 그 백작이 아주 코가 커가지고 용모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여인한테 고백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 대신 연애 편지를 써준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나중에 그 연애 편지를 써준 사람이 시라노라는 걸 알고 사실 자기가 좋아했던 거는 그 사람
자기가 지금까지 그 연애 편지를 썼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글이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을 또 고백하게 되는 거죠. 네. 주님 말씀이 오히려 글이 그 사람의 감정을 조용한다고 할 수 있겠죠. 딱 그냥 휘어잡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글로 된 걸 딱 읽으면 네. 나중에라도 그 말로써 이렇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글 자체가 그냥 내 어디 뼈에 이렇게 각인되는 각인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요즘에는 매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글 중에도 왜 좀 힘 있는 글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못 보던 글이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이 너무 이렇게 좀 신선하거나 이런 걸들 이렇게 딱 보면 아 그거는 그래도 좀 오래 갑니다. 지금 여기가 만해 마을이잖아요. 네. 만해 한용운 여기 박물관 있더라고요. 만해 한용운. 네, 박물관. 박물관.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이 엄청 짧은데도 네. 너무 힘이 있어서 아 그렇지. 각인되더라고. 각인. 어. 진짜 님의 침묵. 님의 침묵. 네.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각인됐잖아요. 사랑하던 그분 네, 가셨잖아요. 갔잖아요. 네. 복종. 또 시작이네. 복종이 그게 훨씬 더 좋잖아. 그렇군요. 네. 복종시켜야지. 네. 네. 그렇지만 나를 따르지 복종을 하지 말라는 말만은 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러브레터에 좀 쓰셨나요? 그 말을 들으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네, 없으니까. 네. 네, 저는 어. 그 만해 한용운의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복종. 네, 약간 저는 M 기질이 좀 있나 봐. 저 미성년자 혹시 왔나요? 네. 아직 자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어요. 미안합니다. 네. 그 이제 문학이 그러니까 옹호를 할 때 아까 지금 이런 우리가 감정을 세련되고 아주 네.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이런 거죠. 결국 그 요즘 뭐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나오고 합니다만 근데 이제 결국 인간이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기계보다 뛰어난 거 하나를 만약 들라고 한다면 결국 자기 반성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 반성? 네, 자기 반성을 하는 능력.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책에 보면 브레이트가 후손들에게라는 시가 있거든요. 브레이트? 네, 베르톨트 브레이트. 베르톨트. 네. 아주 참 뭐 나치 히틀러 네, 네, 시대, 야만의 시대를 네.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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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트가 이런 시를 썼어요. 후손들에게. 뭐 네. 제가 다는 아니고 조금만 읽어드리면, 자 너희들이 겪지 않은 이 암울한 시대를 생각해다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단다. 비천함에 대한 정오도 표정을 일그러뜨린다는 것을. 불의에 대한 분노도 목소리를 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친절한 우애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자 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친절하지 못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막 이 현실을 우리 타도해야 되니까 막 정오를 했고 또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막 목소리를 높여서 항의를 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당했다 이거죠. 이런 나쁜 현실에 대해서 정오를 하고 분노를 하는 건 정당했지만 그것도 우리의 표정을 일그러뜨렸고 우리의 목소리를 쉬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목소리도 듣기 싫은 목소리가 네네.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서로 간에 참 친절한 뭔가 우리 인간적 교류를 위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친절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자고 해놓고 우리는 민주적이지 못했단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걸 이해를 해다오. 우리 너무 암울한 시대를 살아왔단다. 근데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결국은 뭐 암울한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너희들 이해를 해다오. 뭐 우리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공중도덕도 좀 없고 어떻든 뭐 너희들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다 보니까 나는 좀 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소홀했다. 이렇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표정도 일그러뜨려졌고 목소리도 쉬어졌고 우리 스스로가 친절한 사회를 만들자고 해놓고 우리 스스로는 친절을 못했다. 이런 식의 이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큰 문학이랄까 인간의 장점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뭐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의 어떤 결과물이 네.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신 목소리인데 결국 그런 것들이 계속 또 나오다 보면 계속 그게 또 재생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반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문학이고 예술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네네. 결국 이런 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통의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문학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읽었다 보면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뭐
약간 반성하는 혹은 뭐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은 뭐 있거나 있어요. 다소 비슷하게들 갖고 있어도 네. 이제 그걸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문학 작품들이 그렇게 문자화돼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질 때 훨씬 더 우리의 반성의 크기도 명확해지고 좀 커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이제 네, 생각하면 네. 되겠군요. 우리를 더 그래서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이 문학에 대한 뭐 문학 예술에 대한 공격과 옹호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작품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좀 큰 문제겠죠. 보통 이제 작품을 읽을 때 그 개인사 작품을 쓴 작가의 개인사와 관련해가 읽는 방법이 있고 작품 그 자체로 읽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렘브란트하고 그 바로 안데르센 이 두 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화가 아닙니까? 네, 화가죠. 화가인데. 근데 어쨌든 요 작품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를 한번 아주 재미있게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과 네. 어둠의 마술사 렘브란트. 렘브란트 자화상. 맞습니다. 여기 자화상이 아주 중요한 렘브란트. 또 아, 그죠. 그래요? 네. 네. 그 검정색 이렇게 딱 그 배경에 네. 뭔가 이렇게 빛이 딱 마치 무대 핀 조명처럼 이렇게 딱 가잖아요. 네네네. 렘브란트. 렘브란트. 여러분들은 책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림엔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네. 인문학적인 교양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뭐 사실 뭐 말씀 맞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그 보통 교양이라고 할 때는 시서화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네. 되거든요. 시. 서화. 시서화. 시라는 것은 이제 글을 짓는 능력이고 네. 서라는 것은 이제 서예 글씨를 잘 쓰는 것이죠. 오. 화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네. 이게 사실 같이 맞닿아 같이 있는 가요. 네, 맞습니다. 네. 렘브란트와 네. 그다음에 안데르센. 안데르센. 그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방앗간집 아들 아주 유복한 방앗간집 아들로 하필이면 또 태어났어요. 방앗간이에요. 네. 어허. 역시. 이유가 있네요. 풍차의 나라 아닙니까? 풍차. 아하. 네. 자, 그래서 20대 중반에 이미 화가로서 지위를 확보했어요, 렘브란트는. 네.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에 아주 부유한 화상, 그 그림을 사고 파는 이제 상인이죠. 그 화상집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됐죠. 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다 보면 아주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거래되는 현장도 직접 목격하게 되고 아주 뭐 잘 나가는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 화가였죠. 네. 자, 그 와중에 그 화상의 사촌이 되는 여자가 있는데 아주 이제 부유한 자산가의 딸이죠. 그래서 이제 사스키아라고 불렀죠. 사스키아. 예, 사스키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사스키아. 사스키아. 28에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결혼하면서 신부가 부잣집이니까 지창금을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이 조건이 남편이 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거 보고 갔는데 네? 원금은 사용 못해. 사용 못하는 딱 조건. 아. 그 지창금 막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저 이슬람 문화에서도 그때 배웠습니다만 이게 지창을 갖고 올 때 이게 나중에 뭐 정말 다 돌려줘야 되고 딱 그게 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 보면 그 함부로 그냥 쉽게 못 쓰게 하죠. 이자로. 뭐 그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원금은 손을 못 대게 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한 8년 만에 결국 네. 부인은 좀 병약해가지고 사별하게 되거든요. 자식은 넷을 뒀는데 셋은 다 죽고 한 명만 건져요. 아유.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이 사스키아와의 결혼은 신분 상승을 사실 의미한 거잖아요. 네. 내가 한번 더 이제 한번 요즘 치면 제일 잘 나가는 암스테르담 사교계에 한번 데뷔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는 상당히 처음에 행복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차려 입은 사스키아 해가지고 자기 부인 그린 걸 보면 뭐 결혼에 불만이랄까 가정생활 불만 이런 대목 하나도 안 보여요. 아주 행복 그 자체였거든요. 그림에.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렘브란트가 그때부터 많이 그린 그림의 소재가 뭐냐면 삼손과 데릴라예요. 삼성과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네. 32살에 네. 삼손의 혼인잔치를 그리고 계속 많이 그려요.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서부터 삼손을 계속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삼손과 데릴라의 모티프는 간단하잖아요. 어떤 야심 많은 여자가 남자를 파멸시킨다. 네네네. 그렇죠? 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판파탈이잖아요. 네. 바로 그 주제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에 왜 이 사람은 끌렸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결혼 이후에. 결혼 이후에. 이후에.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이 결혼의 목적은 신분 상승이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그렇지. 신분 상승이 오산이었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자기의 그 예술적인 영감이나 예술적인 어떤 막 그림 그리는 거에 오히려 이 부잣집 아내, 그러니까 부잣집 딸이 계속 방해가 된다고 스스로 의식적이진 않았을 수 있으나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 계시를 하는 거죠. 자기 계시를? 나타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주인 죽은에 그려진 렘브란트의 자화상 보면 이제 그러면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중년의 상처하면 인생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다 이러는데 이 중년의 상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부인을 잃은 그림자조차 한 조각도 안 보여요. 더 밝아졌어요. 오히려 더 밝고 만족스러운 기분이에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아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스키아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암묵적인 뭔가 시사를 해주는 거 아닌가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삶과 예술이 연속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렘브란트의 경우를 보면 어떤 우리가 시인이나 소설가의 작품도 자기 삶하고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그죠? 네. 그런 이제 반영들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비판도 많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럼 작품은 뭐냐 이거죠. 작품을 본다는 게 작품은 그냥 하나의 그 사람의 생활에 그냥 그 찍어내는 그냥 그 도구일 뿐이냐. 그럼 작품이란 건 전부 그 사람의 전기전의 하나의 자료일 뿐이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많죠. 근데 이게 글이랑 그림은 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림은 직관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밝아 이미. 그러니까 내가 되게 상황이 지금 어두워. 근데 이 밝음을 보면은 이걸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작가가 네. 어떤 미술 작품이든 글이든 뭘 써요. 쓰거나 그려. 근데 나는 어두운 그림을 그리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도 자꾸 밝게 나와. 나도 모르게 밝게 나오는 거지. 네. 혹은 나는 되게 어두운 걸 그리고 싶은데, 아니 되게 밝은 걸 그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씁쓸한 뭐 이런 게 이제 그림에 마치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줄거리는 되게 밝은데 중간중간 어떤 뭐 그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장 혹은 뭐 그 주인공이 처해진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쓸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이 보는 사람의 다른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박님이 또 네. 다른 해석을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핵심은 작가가 그림이 됐든 글이 됐든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것이 반영이 되니 그렇죠.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사람이 무슨 소재로 무슨 그림을 그리던 무슨 글을 쓰던 간에 결국은 그냥 그 사람 인생을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약간 겹쳐져 있고 약간 반영되긴 하나 그래도 그 외에 수많은 어떤 뭐 메시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 마광수 교수님. 마광수 교수 굉장히 좋아. 이 책을 참 많이 냈는데 그럼 그때 그 책을 냈을 때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 생활이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난하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때 이제 본인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보면 대단히 힘든 삶이고 욕구 불만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삶을 바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 내 삶이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작품은 그걸 차원을 넘어선다고 보통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렘브란트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네네. 바로 그 삶과 작품을 바로 보는 거는 또 좀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문제는 그 한스 마이어라는 이제 연구자가 안데르센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안데르센 전기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는 안데르센의 작품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안데르센 작품에 새로운 완전 해석의 빛을 던졌거든요. 자, 안데르센이면 그 인어공주 그분이에요? 맞습니다. 리틀 멀메이드, 그다음에 외다리 주석 병정, 외다리주의, 그다음에 그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그러니까 뭐 그 신동엽 씨 나오죠 거기. 자, 그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안 되나 보네. 여기까지는 안 되나 보네. 안 돼 지금. 자, 그 안데르센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요. 그 안데르센 같은 경우가 이제 아버지가 약간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신기료 장수예요. 그러니까 구두 수성공. 신기료, 신을 기우고 고치는 사람을 신기료라고 하잖아요. 신기료라고 그래요? 네, 신기료. 신기료 장수라고 예전에 불렀죠. 요즘은 이제 구두수선공 뭐 이렇게. 신기료. 신기료.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무학에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세탁부였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엄청 강했어요. 근데 자기 삶이 이제 사회 거의 이제 최하층 신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소설을 썼는데 소설은 성공 못하고 이제 동화 작가로 성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19세기 그 계급 사회에서 정말 나중에 그 부르주아 계급 사회에서 완전한 그 상류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어린이의 친구잖아요. 네. 어린이의 벗. 네. 근데 그 이미지만 그렇게 심어놓은 거지 실제는 달랐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이 사람이 그 이제 만년에 아플 때 이제 이 사람 기념비를 건립하자 이런 운동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의 친구니까 이 사람 동상 주변에 어린애들 좀 이렇게 상도 같이 조성하려고 했거든요. 네. 극구 못하게 말을 해요. 절대 그 어린애들 내두면 안 된다고. 심란하다고. 그러니까 아우, 애들 그 근처에도 두지 말라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그 여성 몇 명한테 구애 편지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네. 내 사랑을 네네. 받아주자. 근데 그게 그런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아하는 여성이 많았다라고 보는데 그 여성한테 언제 편지를 썼냐면 그 받는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숨기려고. 자기가 일종의 호모섹슈얼인 거를 숨기려고. 그러니까 내 사랑을 절대 안 받아줄 여자한테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요? 동성애예요? 네, 호모섹슈얼. 그건 이제 팩트예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평생 동안 여성의 육체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아주 강하게 가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젊은 남성에 대해 엄청나게 선호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늙어가지고 자기가 총각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는 네. 총각이다. 네. 이제 책에 재밌게 나오는데 여성과의 관계에 관한 한 진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거를 숨겨야 되니까 예.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주 품행방정한 아주 막 그럴 수 없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외에는 나가서 이제 그 욕망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행복의 나라는 어디냐? 이탈리아였던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서 정말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행을. 근데 이탈리아에 가서도 이걸 은폐를 해야 되잖아요. 숨겨야 되니까. 네. 덴마크에 있는 지인들에게 아, 이탈리아 생활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재미없어. 이런 편지를 꾸준히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중생활을 지켜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이 19세기 그 계급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그럼 있습니다. 어떻게 밝혀지게 그 된 거예요?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아니, 덴마크는 북유럽이고 이탈리아 남유럽이잖아요. 진짜 멀리 그렇게 은폐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밝혀지게 나중에 된 이제 거예요? 그런 이제 죽고 기록들이 나서? 요즘 예를 들어 가지고 괴테라든지 네.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연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괴테가 젊은 날 어디서 어떤 호텔을 어느 여관을 묵었는지까지 다 추적해요 지금. 프로이드가 예전에 언제 때 뭐 어떤 묘령의 여성하고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는데 그 누구인지 다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면 안 돼. 아, 지금 위험해요. 성공을 하면 안 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성공을 너무 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 비밀이 탄로나지 않을까 항상 그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설에 나오는 걸 잘 보자 이거죠. 주인공들 캐릭터. 벌거숭이 임금님, 네. 미혼 오리 새끼, 네? 그 외다리 장난감 병정, 리틀 멀메이드, 꼬마 이나 아가씨 전부 다 이 사회 적응의 공포를 다루고 있잖아요. 벌거숭이 임금님,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거 보면 내가 지금 이거 옷을 입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저 옷을 벗고 사람들이 예쁘다니까 이게 제일 아름다운 옷이라니까 이런 것도 결국 이 사회에 내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 이런 것들 이 사회 적응에 대한 공포를 다루고 있고요. 미운 오리 새끼는 전형적이죠, 그죠? 나는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할까?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그 뭐 백종가로 돼서 그렇죠. 난 너희들하고 달라요. 그렇지.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거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나를 출신이 비천하다고 나를 경멸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나는 사실은 누구보다 고상하고 나는 품격 높은 존재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백조가 돼서 이제 이탈리아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군요. 이탈리아 가서 딱 그 햇살 딱 받으면서 그 남자친구랑 또 커피 한 잔 딱 하는 거죠. 커피 해야죠. 네, 1kg 커피. 1kg 커피입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도 요즘 1kg 커피 못 먹어서 난리 납니다. 1kg 커피 우리 사장님도 오셨던데. 네, 아이고 우리 이상우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kg 커피.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드시고 계시죠? 네. 네, 이분들은 다른 커피 안 드시고 오로지 1kg 커피, 1kg 네. 커피 그 드립백 그다음에 콜드브루, 예? 그리고 요즘 캡슐 커피도 있습니다. 아, 네. 예, 집에 있는 기계랑도 다 호환되는 캡슐 커피까지 나오는 1kg 커피. 안데르센도 좋아했던 그 커피의 향을 그대로 여러분도 집에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가 나오네. 지금 박수가 나와 광고에. 네. 광고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언제 해야 되나. 이런 대단한 광고 네. 원하시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꼭 1kg 커피 검색해서 드시고요. 그래서 안데르센이 네. 그 게이 그러니까 동성애를 했다는 게 살아있을 때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그렇죠. 결국 이제 다 네, 이렇게 네. 밝혀졌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몇 캐릭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 장난감 병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난감 추석을 가지고 병정을 딱 25개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모자라 가지고 외다리반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남들하고 다른 나라는 거죠. 뭔가 결핍되어 있고 뭔가 다르다는 거. 박강성 씨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장난감 병정 있죠. 있죠. 예. 박강성 씨 노래 그 저 미사리가 미사리 최고의 지금 예. 그러시는데 미사리에서는 이명웅이야 그분이. 네, 몰라. 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대표곡이죠. 그렇죠. 장난감 병정. 예. 항상 그 노래랑 헷갈리는 게 꼬마 인형이라고 또 있어요. 그 이제 네. 최진희 씨 노래.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지식의 폭이 확실히 넓어지네. 네, 그 꼬마 인형을 가슴에 두고 나는 기다릴래요. 요게 이제 최진희 씨 노래. 네. 예, 꼬마 인형이고 그렇죠. 장난감 병정이 박강성 씨. 박강성 씨. 네. 난 너에게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박강성의 장난감 병정. 근데 장난감 병정이 원래 이제 안데르센의 그렇죠. 동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것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장난감 병정이 이제 발레리나 인형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자기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발레리나 인형이 네. 이제 발레리나 한쪽 다리를 높이 치켜 올리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외다리 같으니까 사랑을 했던 거겠죠. 근데 그때 결국 그 꼬마애가 그 병정을 버렸나요? 그래서 그다음 애들이 뭡니까 그 강물인가 뭐 하천에다가 애를 네네. 태워 보내니까 결국 걔가 물고기가 잡아 먹었는데 그 물고기를 다시 잡아가지고 그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참 이게 또 그래 보면 훈훈한 해피엔드 같은데 다시 그 소년이 심심해서 어느 날 그 병정을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발레리나 인형도 같이 따라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주석이 이제 녹지 않습니까 불에. 네. 녹았는데 그 장난감 병정 주석이 녹아서 뭐가 됐냐? 하트 모양이 된 거예요. 심장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 보면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에 결국 다 이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약간의 이제 호모섹슈얼적인 그 느낌들이 쫙 이게 약간 좀 가는 느낌도 있죠. 사실. 오스카 와일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아시죠? 좋아하죠. 예. 네. 행복한 왕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노 아가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노 아가씨.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왕자님과 같이 살고 싶은데 조건이 있잖아요. 다리가 생기는 대신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결국 사회에 진입하는 뭔가 이 공포라는 것들, 대가를 지불해야 네, 되고 네, 네. 그리고 사회에 쉽게 올리지 못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노 아가씨가 그 점 찍고 돌아온 게 이노 아가씨 맞나 그게? 민호 아가씨 그거는 그거. 아내의 유혹이고요. 그건 그건 아내의 유혹. 근데 같은 작가가 임성환 임성환 작가. 작가. 임성환 작가. 확실히 드라마는 우리 정박님을 잘 몰라. 넘을 수가 없어. 아니 정박님을 넘을 수가 없다고. 잘 아시는 거예요? 워낙 많이 보세요 그래요? 드라마를. 난 모르는 책만 보신 줄 알아요. 네, 아니. 요즘에 드라마에 또 중년 남성들이 거기 한번 빠지는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뭐 보다 훨씬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나오실 때가 됐잖아요. 시기야. 네. 드라마 보면서 촉촉해지 눈가가 촉촉해지고. 요즘은 어떤 거 주로? 아니요, 저는 드라마는 이제 졸업을 했고요. 네, 요건 안 받아주지. 그 요즘 드라마는 안 보세요? 네, 요즘 뭐 저기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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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호르몬 갔다가 이제 좀 아이고, 애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네. 집에서 이제 애는 컸잖아.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다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맨 처음 바뀌는가 싶더니 그다음 이제 애와 어른이 바뀌죠. 네, 집이 그렇게 균형을 또 맞춰가는 겁니다. 네. 네. 귀멸의 칼날 쪽 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안데르센. 자, 안데르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안데르센의 자기 표현이잖아요. 굴절된 자기 표현이겠죠. 이런 주인공들. 그러니까 결국 그 삶과 문학이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한테는 이 안데르센 같은 경우는 그죠? 인간 안데르센하고 안데르센 동화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새롭게 서로 이제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삶과 문학을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또 아주 네네네.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 문학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있긴 있어요. 네. 그 작가의 삶을 이제 보면 네. 문학 작품이든 혹은 뭐 그림 작품이든. 근데 그게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나에서 네, 맞습니다. 약간 갸웃해지는 그렇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가다 보면 작품에 대한 평가를 작가에 대한 평가로 도덕적 평가로 바꾸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영향을 줬다 이런 것보다는 야,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술을 그렇게 잘 마신대.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하대. 이런 식으로 자꾸 뒷담화나 가시거리로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 아니면 시험 이런 문제, 생각, 어? 시험 문제, 수능에서 네. 이제 보통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지문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인생 그런 거 너무 외워가지고 막 다 체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작가의 의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작가의 배경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안데르센에 대해서 듣고 나서 다시 책을 보게 되면 다른 식으로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어찌 보면 이 책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중요한 뭐 재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자칫 이 작품에 대한 선입견을 네, 우리가 맞아요. 갖는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십거리랄까 선입견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작품보다는 작가가 일단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영국의 바이런이라든지 셸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생활에 되게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아예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이런이라든지 셸리의 시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사생활 때문에 이게 평가가 제대로 온당하게 대접을 못 받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는 외국도 더 심하죠. 우리는 특히 공적 생활이라든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작품 평가가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건 뭐 우리뿐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밀턴 네. 있지 않습니까? 밀턴. 신라곤의 시인. 네. 사실 밀턴은 아주 정치적인 문학가였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크로멜의 비서를 했어요. 아 그래요? 크로멜의 외교 담당 비서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교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청교도 입장에서는. 와, 우리 크로멜 대단하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라든지 왕실파나 이런 데는 저는 시인도 아니다. 아주 냉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죠. 친일파 같은 경우는 일단 아웃이지 뭐. 아웃이고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향 시인들은 상대적으로 또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동주 씨가 물론 아주 뛰어나고 좋죠. 근데 이제 윤동주가 그 비극적 생애를 맞이했다. 일본의 감옥에서 거의 생체 실험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이 작가의 순결하고 뭔가 지향적인 것들을 더 이제 높여주는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참 근데 이 딜레마인데 훌륭한 문학이 여기 유정호 선생님 재밌는 말씀하는데 훌륭한 문학이 꼭 훌륭한 인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 예술을 아트라고 하잖아요. 그 아트 어원이 본래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할 때 그 예술이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죠? 네네네. 히포크라테스가 의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그죠? 모자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기술은 오래 가거든.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같은 경우가 우리 전통적으로 더 그런 게 심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그림이나 글이나 모든 거는 제도직이다. 그러니까 도를 싣는 그릇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하고 뭐 문학 작품 쓰는 게 이제 도를 다 거기 실어 나르는 그릇이지. 이거 자체 문학이나 예술 자체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거는 별로 취급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이문열 소설 금시조에 보면 그런 대립이 나오거든요. 금시조. 금시조에 보면 네. 석담과 고죽이라는 이제 두 예술가가 나와요. 예. 석담이 스승이거든요. 이 스승은 뭐냐면 문학 그러니까 글씨 서예라는 글씨라는 것은 도를 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사와
현실에 담아야 된다 이건데 이 제자인 고죽은 뭐냐면 예술가란 말이에요. 예술을 위한 예술. 아니 그런 것보다 이 기술적인 세련됨. 그래갖고 이제 파문을 당해요 스승한테. 그런데 이제 스승이 나중에 죽었을 땐 그래도 자기 그 파문한 제자에게 명정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들 예전에 이제 관 나갈 때 딱 그 관을 덮어 쓰는 그 글씨를 자기 네. 파문한 제자한테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고죽이란 제자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작품을 다 수거해가지고 다 불을 태워버려요. 나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네. 돌을 하나도. 근데 그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됩니다. 항상 돌을 씻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근데 이게 약간 문학 작품은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예를 들어 한 1900년 전까지는 누가 더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느냐가 이제 기술의 평가 잣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 진짜 똑같이 그려내면 진짜 잘 그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작가를 배제하고도 그림 자체만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수월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 뭐 사진처럼 찍어내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는 누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웬만한 작가들 네.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자신의 뭐 아이디어나 컨셉 새로운 걸 이제 잘 녹여내는 게 독특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제일 핵심이긴 한데 네. 그림의 실력 갖고 평가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 작가가 누군가가 매우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진원이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살아? 별 붓짓을 어떻게 해도 그냥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가 되는 거고. 이런 큰 하루에 점 하나 딱 찍으면 물론 이제 그 점 찍는 데까지 이제 굉장히 오랜 뭐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작가와 작품을 특히나 미술이란 그 작품에서는 아마 떼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문학 작품은 그래도 좀 난 것 같긴 한데 문학 작품도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이제 만약 인격을 기준으로 보자면 네. 그러니까 세계문학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계문학사의 창고는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프랑스 문학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비용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거든요. 네. 지난해의 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인생만 살아 허무하다 이런 뜻인데 그 예뻤던 뭐 역사상의 미인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가 뭐 이런 식인데 그 비용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타락한 신부를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랭보 19세기 랭보 노예 장사했잖아요. 노예 이제 무역 상하했고 그 다음에 현대 20세기 들어와서 장준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도둑이에요, 도둑 여기도. 장준혜 씨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 프랑스의 장준혜. 네. 장준혜. 네, 장준혜. 그러니까 이게 문학이 텅텅 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뭐 또 따지고 보면 그러면 좋은 의도, 좋은 감정, 좋은 뭔가 마음에서 좋은 문학이 과연 나오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사춘기 때 연애 편지 생각해봐라 이거죠. 아유 못 보지 지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지고지순한 감정을 담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지고지순한 감정을 담을수록 편지가 개판돼 버리거든요. 우스꽝스러워지고. 그거는 아니요 커서도 아니고 한 4시간만 지나서 봐도 읽을 수가 없어 정말. 밤에 한 새벽 2시쯤에 막 그 느낌으로 쓰잖아. 맞아. 아침에 보면 정말 와,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제의 나를 살인하고 싶은 느낌까지. 맞아. 입을 킥해. 그러니까 이 밤에 활동하는 걸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발레리가 참 이제 프랑스의 문예 비평가 발레리가 재밌는 말이에요. 네. 시인의 역할은 시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속에 그 시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거죠. 타인의 마음속에 시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시적인 마음의 상태를 생산해내는 일종의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격적인 것들을 너무 결부하지 말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 재밌는 이야기하죠. 이게 사실 그러면 이 사람 살아간 게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좋은 글을 쓰냐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작품을 썼다고 보는 관점이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냐고 할 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쭉 이제 자기 의식이 쭉 밑에 내려간다는 거죠.
뭔가 내려가가지고 어디 지하실에 내려가서 지하실 밑에도 더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뭔가 문을 열고 거기서 뭘 하나 가져온다.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정말 1급의 예술가들, 시인들을 보면 자기가 뭘 쓴다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 보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는 그냥 받아 그냥 자기는 옮겨주는 기계다 이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좋은 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작품, 그 사람이 뭐 나쁘고 좋고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 민족, 우리 인류 보편의 자산이라는 거죠. 어느 공동체 속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 개발에 아주 역할을 했던 하비죠. 하비. 노벨상 받았던. 근데 하비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질소 비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가 이렇게 20세기 풍요로워지게 된 게 결국 질소 비료를 만든 하비 때문인데. 근데 하비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비가 만들어낸 질소 비료 공식이랄까 이걸 거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 사람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작가는 시대의 감성을 담아내는 도구일 뿐이다. 아, 좋은데요. 네, 뭐 그게 이제 문학 사회학에서 그게 소설 사회학, 문학 사회학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작가는 작품 속에 그 사회의 어떤 뭐라고 할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메시도 좋고 그 사회의 어떤 단면들을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포착한다는 거예요. 그 도구는 그래서 기름칠을 잘해서 관리 잘 하면 좋을 뿐이지 그게 매우 날카로워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제 한마디에 이 많은 뜻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동의는 못 하겠는 게 그래? 요즘 SNS가 워낙에 잘 되죠.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작가들은 SNS라는 건 없었잖아요. SNS가 합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그 19세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전에 이제 그렇게 고립되고 서로 이제 교류가 힘들었는데 그 19세기 중반에 결정적인 예술의 큰 변화가 세계에 일어나거든요.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습한 인쇄가 되면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활자 인쇄가 좀 더 대중이 보급이 쉬워졌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문학 이런 것들이 좀 더 대중화가 되었기 좋았고 또 두 번째가 사진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이 완전 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때 인상파 이런 게 맞습니다. 세 번째가 철도의 기차의 발명이 보급이에요. 사회적 이동성. 왜냐하면 예전에 뭐 글에서 읽으니까 뚜르게네프가 러시아 소설가 뚜르게네프가 그 러시아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갈 때 마차 타고 이렇게 하면 3주 걸렸대요. 빨리. 근데 딱 기차를 타고 가니까 5일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유럽의 그 프랑스 파리에서 그 문학 예술가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류를 하니까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 이탈리아에 있던 저 뮤직 오페라 가수들이 저 러시아 그 페테르부르크에 가가지고 그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럽적인 차원에서 막 일어나니까 결국 이런 어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이런 문화 현상이 나면서 예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는 고립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막 뒤섞이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그 SNS라고 할까 지금 웹 텍스트 상에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어떤 컨텐츠 생산하고 좀 맞물리는 움직임들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도 지금의 이제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이 예술계 현상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작가의 의도도 볼 수 있고 작가의 어떤 정기적인 사실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저자는 죽어버렸고 독자가 탄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20세기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어느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굽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양을 쫓는 모험입니까? 그 양을 찾는 모험입니까? 제가 그 읽은 건 아니고 그래서 봤는데 그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독창적인 완전히 하나의 어떤 컨셉이냐 이거죠. 근데 읽어본 사람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성이다 이거죠. 그게 뭐로 가냐면 레이먼드 그 챈들러죠. 그 기나긴 이별. 그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한 친구가 사라져 버렸고 그다음 그 친구를 다시 보질 못했다. 왜 말은 다시 만나긴 만났는데 이미 그 예전의 친구는 아니었다. 그 나의 친구는 영원히 사라졌다. 영원히 죽어버렸다. 이런 식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또 그게 바로 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위대한 개츠비와 연결된다. 위대한 개츠비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닉 캐러웨이가 개츠비라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또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데이지하고 만나게 재회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고 나서 죽어버리고 끝났다. 그리고 내 청춘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그와 함께. 이런 구조들. 근데 그 구조가 조금 더 나아가면 또 있단 말이에요. 대장 몬드라고 프랑스에 또 소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과연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고 내 주제라고 하는 게 있냐 이거죠. 결국 이것은 내가 내 작품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내려온 어떤 뭐라고 할까. 우리 어떤 뒤섞임 속에서 시줄 날줄이 뒤섞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웹에서 일어나는 것들. 웹이 거미줄이잖아요. 계속 이 거미줄이 쳐지듯이 이렇게 나가니까 과연 저자가 있냐 이거죠. 저자가. 독창적인 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차라리 이제 이것을 읽는 사람, 읽는 독자가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의미가 이제 더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너무나 이거는 거기서 인간이 완전 그럼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인간이 그럼 실종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죠. 그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문학 작품을 볼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작가를 보는 것도 좋은데, 공통된 주제 있죠. 네. 계속 반복된 주제가 있거든요. 그걸 보통 라이트 모티프라고 하는데, 그거를 찾아내면서 자꾸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히랍 비극에 오레스테스가 있는데, 네? 오레스테스는 결국 아가멤논의 아들이죠. 오레스테스가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고 자기 이제 그 사촌이죠. 아이기스토스가 자기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아들이 이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 엄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이 오레스테스가 이 주제가 어디에 또 반복이 되냐. 햄릿에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쭉 살펴보다 보면 네. 그러니까 심청전의 이야기도 똑같단 말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내 희생을 하는 딸이 주제잖아요. 네. 그걸 현대적으로 바꾸면 뭐 남대문 시장에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맨날 노름을 하다가 그래서 있는 가게까지도 팔게 되고 그래서 이 딸이 사채를 빌려 쓰다가 결국은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간다. 이게 또 심청전의 라이트 모티프거든요. 계속해서 그 라이트 모티프 반복되는 어떤 소재라고 할까? 이거 주목해서 보면 큰 줄거리들이 몇 개 좀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아마 해보면 계산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주인공이 어려서 뭐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원수에게 돌아가시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열심히 뭐 단련을 해갖고 다시 복수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나를 그동안 가르쳤던 사람이 뭐 그 원수였다. 네. 뭐 그런 등등의 그런 거 큰 줄거리들을 약간씩 변주하고 뭐 조금씩 첨가하고 뭐 이 정도지. 큰 줄거리들은 대체로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작품을 무조건적으로 작가의 의도랄까 개성으로만 봐야 되느냐. 오히려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I가 소설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라이트 모티프를 몇 개 넣으면 좀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네. 심지어는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뭐 1, 2, 3, 4편이 네. 똑같지 않아? 그렇죠. 나 얼마 전에 그 4편까지 봤는데 네, 와 정말 최소한 이게 바꾸면 그래도 1, 2, 3, 4편이 그래도 숫자가 바뀌는데 뭐래도 이렇게 조금씩 바꾸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난 그래서 이번에는 마동석 씨가 살이라도 빼고 나올 줄 알았어. 똑같아. 아무것도 안 바꾸더라고. 네. 그게 이제 결국 소설을 안 읽는 시대 분위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 소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옛날 우리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런 데 보면 시간이 안 들어가요. 전쟁하러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오디세이아가, 그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고향 돌아가는데 변한 게 없는 걸로 나와요. 거기서 주인공 20년이나 지났는데 소설에서 이제 시간이 변화가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들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 다른 어떤 문학 양식하고 다른 게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나오니까 이제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소설에는 기적들이 많잖아요. 소설이 아니고 예전 이야기에는 신이 내려와서 다 해결. 시간이 중요하게 되면 이제 원인과 결과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도 사라지고 신의 도움, 뭐 우연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좀 더 치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의 양식이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 근데 요즘에는 진짜 회기물이 많아요. 회기물이 영화, 드라마, 웹툰 모든 게 다 회기물이야. 과거로 돌아가. 뭔가를 고쳐내. 다 그래.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소설의 시대가 상징하는 그 합리성의 시대가 깨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할까 합리성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원인과 결과에 따른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지금 말씀대로 오히려 옛날로 복귀하는 거죠. 우연, 기적, 그리고 막 말도 못하는 힘 이런 거는 결국 무협지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무협지의 세계는 항상 전제하는 게 뭡니까? 정의는 승리한다거든요. 파사현정. 네네네. 그리고 뭐 인과응보. 현실 세계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너무 지금 괴로움을 맛보고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착한 사람은 항상 괴로움을 받고 나쁜 놈들이 성공하는 역사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판타지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무협지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촌향도 시골에서 도시를 떠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실 무협지 같은 환타지의 세계, 막 뭐 무공을 한번 받으면 그냥 뭐 천하 제일 고수가 되고 한번 뭐 여자들은 보기만 해도 모든 여자는 다 자기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현실의 어떤 그 답답함을 결국 이 하나의 어떤 영화의 2시간이랄까 이 소설을 읽는 시간으로 충족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사회의 어떤 건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죄 도시도 좀 그런 모양이군요. 이게 뭔가 현실에서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강하게 받다 보니까 시원하게 그 범죄자들을 이렇게 좀 혼내주는 그 일종의 그것도 판타지 같은 거죠. 그렇죠. 그 판타지를 사람들한테 좀 충족을 시켜주고 그래서 1000만이 들었어 또 4편도. 1000만 넘었어요? 넘었어요. 1130만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네. 영화관 가서 보셨죠? 나는 약간 좀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몇 번 들었어요. 왜요? 그 권일용 교수님 나오시거든요. 그래요? 못 봤구나. 네, 못 봤어요, 저. 권일용 교수님 진짜 잘 알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그 국어책 대사를 일부러 아마 그 코믹 요소로 넣으신 것 같아. 와, 정말 그 순간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나가야 되겠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와, 그거 쉽진 않더라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봤을 때 이제 1시간 좀 넘어가잖아요. 지금 들썩들썩 엉덩이 주무시는 분들은 없는데 들썩들썩합니다. 또 화장실 한번 가셔야 되니까. 가셔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근데 문학이라는 거, 문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문학을 공격하거나 혹은 이제 뭐 비유하는 혹은 뭐 문학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문학 작품과 작가를 떼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볼 수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은 좀 해주셨는데 그 이어지는 다음 얘기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 문학의 가장 이제 본령이라고 하면 시와 소설인데 먼저 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어진 2부에서 본격적인 문학 작품들 이야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우리 일당백 찐 팬분들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과 함께 북스테이를 하고 있잖아요. 북스테이 2부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